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면 살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심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다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를 활용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학을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속 캐릭터와 장면을 심리학적 해석으로 재미있고 쉽게 풀어내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신한 힌트를 얻는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은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해서 옷차림이 늘 볼품 없었죠. 하루는 높은 벼슬에 있는 대감이 곧 내 생일 잔치가 있으니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선비는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대감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집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런데 대감댁 문지기들이 선비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아무나 들여보내서 잔치에 참석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문지기들은 그제야 선비를 통과시켰죠. 겨우 안으로 들어온 선비는 시종이 안내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종은 술과 안주를 차린 조그만 상을 선비에게 내어주고 빨리 먹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상을 받은 선비는 그래도 누군가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죠. 모멸감을 느낀 선비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선비는 허름한 옷을 벗고 반듯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일잔치가 열리는 대감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이번에는 선비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문전박대했던 선비인 줄 몰라본 것이죠.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까 그 시종이 달려와 선비를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시종 역시 아까 그 선비인 줄 몰라본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좋은 자리에 앉으니 조금 전에는 아는 체도 안 했던 사람들이 선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받은 선비는 자신의 옷에 술을 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사, 이 술을 바꿔라. 이 술은 내가 아닌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이 동화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가령 아주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노인에게 측은한 감정을 느끼며 독거 노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동화에서 문지기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선비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지기를 보며
야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지기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몰로이는 옷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실험 하나를 했는데요.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한 호텔로 들어가라고 시켰습니다.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도록 했죠. 그 결과 문에서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약 94%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먼저 길을 양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협조자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랬더니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약 82%가 허름한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5%의 사람들은 실험 협조자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죠. 단지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와 마주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으니 뭔가 높은 직책의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상 심어줘서 나쁠 거 없지.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나부랭이가.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늘 비싸고 질 좋은 옷만 입어야 할까요? 정말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고급스러운 옷을 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밀그램의 후속 실험 결과 옷이 비싼지 싼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옷의 가격이나 질이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입었는가였는데요. 참고로 옷차림에서 중요한 것은 TPO입니다. TPO란 옷을 입을 때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동화 속 선비도 커다란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게 처음부터 깔끔한 옷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실 옷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종교, 직위, 지역, 국가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민을 판단하거나 혈액형을 예측하는 것부터 공무원은 꽉 막혔다. 마른 사람은 깐깐하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등 수도 없이 많죠.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 교육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먹는 거미 진해로 만든 튀김이 사실은 고단백이며 아주 영양가가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 여러분은 먹을 수 있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의 기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령 고졸은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졸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이는 다시 고졸은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무도회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무도회입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극명했습니다. 그런데 동화에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무도회에 참석하죠. 물론 무도회에 걸맞는 헤어스타일이나 드레스, 액세서리 등을 감당할 만큼의 재력은 있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왕자는
지독한 외모지상주의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동화 속 무도회는 왕자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예쁜 여자 어디 없나를 찾아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것이죠. 왕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왕자는 분명 신데렐라만큼 예쁜 외모를 갖췄으면서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공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한낱 서민인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헤맵니다. 전국의 모든 아가씨에게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를 신겨보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왕자를 신데렐라 찾기에 빠지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가장 강력한 호감을 자극하는 신체적 매력 때문입니다. 즉 신데렐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척이나 예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면을 중시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외모보다는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체적 매력은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데렐라의 앞뒤 상황을 알고 있어서 신데렐라가 착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왕자의 입장에서 보면 왕자는 춤을 추는 동안에만 신데렐라를 본 것이 전부이죠. 그런데도 왕자는 잘 모르는 여자에게 청혼했습니다. 그저 외모가 예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아마 왕자는 이렇게 예쁜 여자는 분명 현명하고 착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헤일로,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헤일로 효과란 한 가지 요소가 빼어나면 그 나머지 요소들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카렌 디온 등이 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밝혔죠. 이러한 결과는 이성에 대해서뿐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평가하는 모든 경우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슬프게도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외모와 훌륭한 성품은 실제로 관련성이 큰 것일까요? 이에 대해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크 스나이더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남학생들에게 여학생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도록 했죠. 통화하기 전에 남학생들은 상대 여학생의 얼굴을 사진으로 본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진은 예쁜 얼굴이거나 평범한 얼굴 둘 중 하나였죠. 그 결과 예쁜 여학생의 사진을 본 남학생들은 해당 여학생과 통화를 하는 내내 따뜻하고 친절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매력적인 여성과 통화한 남학생들은 상대 여학생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떤 식으로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실험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이 실제로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지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매력적인 외모를 훌륭한 성품과 연결지어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죠. 이를 토대로 볼 때 신데렐라의 참된 매력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술쟁이 할머니도 외모의 중요성을 알고 신데렐라를 화려하게 꾸민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데렐라는 심리학적 헤일로 효과를 알고 자신의 외모를 적절히 활용했던 똑똑한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자신을 내보일 때
헤일로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헤일로 효과를 걷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신데렐라보다 신데렐라 언니가 더 예뻤다면 왕자는 신데렐라 언니를 찾아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신데렐라 언니의 고약한 심보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이런 왕자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헤일로 효과를 잘 알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책과 함께 있는데요. 이 책에 발췌된 25편의 동화 속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처음 접하거나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심리학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새로운 흥미를 안겨줄 수 있는 책이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